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발에 통증을 느끼게 하는 질환들이 있죠. 발 뒤꿈치로 찌릿한 통증이 생기는 족저 근막염을 비롯해서 무지외반증으로도 통증과 함께 보행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간 신경종도 있는데요. 특히 발의 앞쪽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발가락에 저린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는데요.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압박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는 지간 신경종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 들수록 간절하고 절실해지는 근육량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발의 통증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들이 있죠. 족저 근막염을 비롯해서 무지외반증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앞쪽으로 통증이 전해지는 지간 신경종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의 어디가 아픈 걸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발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참 많네요. 발바닥, 뒤꿈치, 아킬레스건도 그렇고 발 앞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참 다양하네요. 발이 체중을 계속 디디고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충격도 많이 가고 또 마디가 많습니다. 발 관절 마디가 많다 보니까 뭐 인대도 문제되고 심줄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발에 문제가 생기면 걷는 일부터 일상의 불편까지 삶의 질과도 연관되지 않나요? 걷지 못하면은 이제 걷기가 불편하면 자연히 덜 걷게 되고 그렇죠. 이제 덜 걷게 되면은 전신적으로 체력이 아무래도 약해지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대로 그런 체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그러지만 특히 그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발이 불편하면 아주 그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간 신경종이 궁금한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지간이라는 우리가 손가락 지자라 그러는데 한자로 그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 그런 말을 갖다 지간이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발에서는 발가락 사이에 신경종이 있다 이런 뜻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 이름을 붙여서 보통은 몰턴 신경종이라는 이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기로는 지간신경종이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에 신경종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예, 근데 이 지간신경종은 손가락에선 별 문제가 안 되고요. 손가락은 이렇게 벌려지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늘 이렇게 좁혀서 뭐 누가 꽉 옥죄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가락은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발가락은 이 발이 딱 신발 속에 들어가면 딱 조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발가락에 주로 있는 증상입니다. 이제 지간신경종 그러면 지간이라는 건 발가락 사이고 신경종이라는 건 종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양성종양이 됐건 악성종양이 됐건 다 그럴 때 끝에 무슨 종 이런 병명을 붙이는데요.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의 종양, 신경세포 자체 종양도 있고 그 신경을 싸고 있는 막의 종양이 생기는 수도 있는데 실상 이 지간신경종이라는 건 이름은 종인데 왜냐하면 정상보다 두꺼워지기 때문에 종양처럼 생겨가지고 종이라는 이름은 붙이지만 실제로는 종양은 아니고 그냥 그 신경 그 섬유 사이에 조직이 두꺼워져가지고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지만 종양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섬유 사이에 조직이 두꺼워지고 정상보다 이제 사이가 두꺼워진다고 하셨는데요. 그 원인이 궁금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 지간신경종의 원인이 뭐다. 이거 딱 이렇게 이거는 원인이 이렇다. 이렇게 알려진 게 없는데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양은 대개 그냥 저절로 생기고 이건 종양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것이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걸로 봐서는 뭔가 눌리는 거하고 연관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뭔가 눌리는 것과 영향이 있다. 자, 그렇다면 네. 신발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발 질환에서 신발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네. 지간신경정도 신발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그렇죠. 신발하고 직결된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 지간신경종 환자분들은 대개 신발을 벗고 있을 때는 별 증상이 없으세요. 네. 신발을 신었을 때만 되게 그때 증세가 심해지든지 없던 증세가 생기든지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신발하고 신발이 당연히 원인이 하나다. 원인이고 그러니까 신발 그러면은 하이힐, 네. 뒷굽이 높으면 앞에 압력이 집중되거든요. 이제 하이힐이 한 가지 원인이고 네. 볼이 좁은 신발이 원인이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신발을 벗고 있을 때는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증상이라고 한다면 통증인 건가요? 어떻게 아픈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누구든지 이제 병원에 뭐 갈 때는 통증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상 이 경우에는 아주 증상이 다양합니다. 뭐 나 여기 아프다 그런 분들보다는 뭐 네. 쩌릿쩌릿하다 발가락이 쩌릿하다 또는 뭐 찌릿하다 네. 화끈거린다 뭐 이런 거 뭐가 한 겹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그 증상이 본인도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가지고 뭐 이 말도 했다가 이 말도 했다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하여튼 발가락하고 발의 앞쪽 부분에 증세가 아주 애매하지만 뭔가 본인은 불편한 거 네. 그런 증세가 있는데 보통 찌릿하다 그러면은 이게 신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죠. 네. 증상에 대한 표현이 애매하고 좀 뭔가 불편을 느끼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언제 통증이 느껴지나요? 걸을 때 불편이 심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걸으면은 이제 증세가 생겨가지고 가령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 지하철은 여러 사람이 같이 타니까 이렇게 보면은 네. 신발 벗고 발 꼬물락꼬물락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꼼지락꼼지락. 그거는 신발이 갑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신발 자체가 그냥 그 자체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지간신경종이 있는 분들도 신발 신으면 거기에 발가락 사이가 딱 이렇게 옆으로 조이니까 네. 그 증세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신발을 되게 신었을 때 증세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그럼 통증이 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신발 벗고 있을 때는 되게 증세가 없는데 네. 이게 되게 근데 어떤 분이 가령 신발 벗었을 때는 괜찮고 네. 벗었을 때도 증세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다른 원인이 같이 있을 가능성이 더 많죠. 네. 지간신경종만 그렇다 그러면 대개 신발하고 뚜렷한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발가락이 저릿하다, 화끈거린다. 뭔가 이렇게 표현을 다들 어려워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네. 환자들이 표현하는 증상에 대한 그 말만 들어도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실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표현이 다양하고 요게 뭐 뚜렷하게 막 아프다 이것도 아니고 또 환자분 이 사람이 개인 간에 이런 차이가 많거든요. 잘 참는 분도 있고 네.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는 분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말이라는 게 내 발이 지금 쩌릿하다, 발바닥이 쩌릿하다 그럴 적에 그 개인이 표현하는 그 쩌릿하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쩌릿한 것과 같은 증상인지 그것조차도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증상 표현만 가지고 아주 애매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발 앞쪽의 증세가 꼭 신경종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령 많이 눌려서 또는 신발 조이는 것 자체 때문에 이런 증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 갖고 참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진찰을 해보죠. 네. 증상도 증상이지만. 네. 그럼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는 뭔가요? 검사는 이제 진찰을 해서 발가락을 움직여 본다든지 옆으로 쪼여본다든지 신발 신는 것처럼 딱 쪼여본다든지 또는 이렇게 발가락을 쥐고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약간 당겨봅니다. 당겨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신경종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발가락과 이어지는 관절의 인대가 문제인지 아니면 발바닥이 바로 그 밑에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건지 가령 또 그 밑에 굳은 살이 뚜렷하게 심하다. 그 발바닥을 봤을 때 그럴 경우엔 그거는 이런 신경종보다는 그 굳은 살 자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 진찰하고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 더해가지고 이제 생각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이제 필요하면 이제 다른 검사들도 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옆으로 쭉 본다든지 위아래로 당겨 본다든지 그런 게 압박 검사인 건가요? 압박 검사라는 거는 요 지간 신경종은 발가락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가락을 딱 조이면 발을 진찰하는 사람이 옆으로 딱 조이면 그 신경종이 뼈 사이에서 턱 위로 턱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뭐 전문 용어가 있지만은 그런 그 느낌 그걸 가지고서 특히 그런 톡톡 튀는 느낌이 있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압박을 했을 때 톡톡 튀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때 마침 쩌릿한 증세가 있을 때 그때 환자분이 요겁니다. 요런 증세라고 딱 그렇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확한 진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초음파나 근전도 검사, MRI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초음파는 이제 직접 눈으로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신경종이 눈으로 크기가 얼마인지 신경종이 맞는지 이제 이런 걸 보는데 그것으로 뭐 가령 5mm 이 지간 신경종은 뭐냐면은 이제 몸에 이제 허리에서부터 신경이 쭉 나와서 다리를 쭉 거쳐가지고 발가락에 가면은 발가락 뿌리 부분에서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인데 세 번째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사이의 면 그것이 한 신경이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하나가 세 번째 발가락만 간다 이게 아니고 사이에 있는 신경이 세 번째, 네 번째로 갈라져 나가는데 그 갈라져 가는 부분에 이제 증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가 그때 이제 검사를 해서 요것이 그 부분에가 혹이 있는지 뭐 이런 걸 보는데 정상 신경은 그저 한 두께가 2, 3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3mm도 채 안 되죠. 근데 가령 5mm 넘는 어떤 물체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신경종이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초음파가 흔히 많이 사용되고요. 근전도 검사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전도라는 건 신경 전도를 검사하는 건데 이 발가락 신경병이 있는 데서부터 끝부분까지가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근전도 검사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혹시 허리에서 생기는 다른 병인가 이런 걸 검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신경종을 검사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고 MRI는 딴 병하고도 감별하기 위해서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증상에 대한 표현이 워낙 다양하고 또 저릿함을 호소하는 분도 많다고 하셨는데 증상이 없는 지간신경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간신경이 두꺼워져 있으면서 증세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분은 증세가 지간신경이 초음파로 봤을 때는 있다 그래도 증세가 별로 없는 분도 있고 크기가 가령 5mm인 분도 있고 8mm인 분도 있고 1cm인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커질수록 물론 증세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만은 그 크기와 증상이 꼭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크기만 갖고 얘기할 수도 없고 통증이 없는 그냥 아무 증세 없는 분을 검사를 해봤는데 지간신경종이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경이 손상되는 범위가 점점 커진다거나 그런 일들은 없는 건가요? 이거는 이 지간신경종은 국소 부위의 문제지 이게 무슨 가만 방치한다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마비가 된다든지 이거는 움직이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신경이기 때문에 전혀 이런 거랑 상관이 없고 또 발뒤꿈치 쪽으로 자꾸 마비가 진행된다든지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간신경종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이 우선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발을 신어서 생기는 신발 신을 때 되게 증세가 있다 그랬는데 신발을 그런 경우에는 좀 폭이 넓은 걸 신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럼 덜 쪄지니까 증세도 덜하고 또 굽이 높은 걸 신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굽이 높은 걸 상관든지 이런 게 당연히 기본적인 치료 방법이고 그다음에 증세에 따라서 약물을 좀 너무 심하면 써볼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일이나 볼이 좁은 신발은 좀 피하는 등 일단은 신발부터 바꾸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능성 또 의료용 깔창도 방법이 될까요?
그 깔창을 받쳐서 이 발가락 바로 윗부분에 보통 굳은 살 생기는 것보다 약간 위에 약간 받쳐지게 깔창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요 발가락 사이가 좀 넓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간신경종이 있더라도 증세를 덜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하면은 의료용 깔창 같은 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정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교정 치료라 그러면 아마 손으로 뭐 이렇게 운동하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손으로 이게 교정한다 그래서 신경이 뭐 두꺼워지거나 얇아지거나 뭐 없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교정 치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주사 네. 치료와 같은 방법도 있습니까? 주사 치료는 이제 보통 여기서 그냥 지간신경종에 보통 하는 주사 치료는 스테로이드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네.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가령 종양 같으면 거기다 스테로이드를 넣는다고 종양이 얇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간신경종은 실제로 종양이 아니고 네. 그 흉터처럼 살이 두꺼워지는 거니까 그 속에서 거기다가 스테로이드 들어가면 이게 약간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테로이드라는 주사 치료를 한두 번은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주사를 자꾸 놓으면 발바닥 살이 너무 얇아져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뒤지는 부분에 살이 얇아지면 그 자체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사 치료를 계속 여러 번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수술은 좀 부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 지간신경종의 수술적 치료는 그 신경을 끊어내는 거예요. 네. 신경을 끊어내니까 자연히 지간신경종이 없어지니까 그 증세는 없어지는데 네. 발가락이 좀 멍멍한 증세가 남습니다. 감각신경이 없어지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물론 수술이라는 게 함부로 할 일도 아니지만 이 신경을 끊어낸다는 면에 있어서 함부로 할 일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상 이 지간신경종으로 진단받는 분은 많지만 네. 수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뭐 다른 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정말 막 못 써가지고 막 기능장애가 있고 그런 경우는 또 드물기 때문에 거의 수술하는 경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네.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수술을 한다고 해도요. 또 재발 네. 위험은 있는 건가요? 이 수술을 하면은 신경은 끊어지면은 어느 신경이든지 딱 끊은 끝부분에 진짜 신경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네. 신경종이 지금 이 신경을 지간신경종이 있는 부위보다 훨씬 위쪽에서 끊어내 한 2cm 이상 발바닥 쪽으로 끊어내거든요. 발바닥 쪽으로 중간으로 가면 안 디디는 데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종이 생겨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끊어내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증세를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재발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같은 자리에 신경종이 생긴 것다기보다는 끊어낸 그 부분에 진짜 신경종이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네. 좀 수술을 한다고 해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참 네. 지간신경종은 익숙한 이름이 아니어서 증상이 있어도 의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지간신경종의 증상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간신경종은 신경 문제니까 되게 쩌릿하다는 증세로 병원에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단을 덜 해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간신경종이 아니고 다른 문제인데 네. 환자분이 쩌릿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간신경종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인데 지간신경종으로 오인받아서 자꾸 거기다가 주사를 안 맞을 걸 맞든지 그래서 살이 얇아지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지간신경종이 그렇게 정말로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더라. 쩌릿하면은 신경종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것도 그런 증세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간신경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우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실감하는 분들도 많아서 꾸준한 운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근육이 감소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년의 삶을 사는 분들에게는 건강이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근육입니다. 일단 근감소증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육, 근력, 근육의 기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특히 이제 독립적인 생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스스로 화장실을 가거나 또 스스로 목욕하실 수 있고 이런 독립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데요. 예.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근력이 약해지셔서 스스로 화장실을 못 가시거나 또 스스로 식사를 못 하시게 되면 굉장히 또 큰 영향과 자존심이 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근감소증은 우리가 낙상 또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 인구 비중이 이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감소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스스로의 자립생활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료 부담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근감소증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기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감소증,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우선 이제 근육량, 근육의 무게 자체가 감소할 수가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근육의 힘이 약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근육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기, 또 걷기 이런 것들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근감소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야지 이 근감소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치를 정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근력 저하를 먼저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근력하게 되면 다리의 근력, 또 팔의 근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우리가 이제 기계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악력을 이제 측정해서 손에 잡는 힘이 떨어져 있는지를 악력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근육이 줄었는가, 근육의 무게를 측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를 할 때 쓰는 이중 방사선 검사, 덱사라고 하는 방사선 장비를 착용해서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전기 저항을 이용한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우리가 근육량, 뼈, 지방, 이런 수분, 이런 무게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근육량 측정하게 되면 주로 이제 양팔과 양다리의 지방량, 그러니까 뼈나 지방의 무게를 제외한 근육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또 근육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만 기준을 쓸 때 쓰는 이제 체질량 지수라는 것처럼 우리가 체중을 키의 제곱의 값으로 나누는 값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근육량 같은 경우에도 양팔다리의 제지방량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가지고 또 근감소증 기준을 잡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신체의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신체 수행 능력을 검사해서 측정하게 되는데, 걷기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3m 내지 6m 정도 실제로 걸어보시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네.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 아니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근감소증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네. 근감소증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주셨는데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근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사실 나이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는 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근육량이 좀 감소하게 돼 있는데 네.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30세가 지나게 되면은 10년마다 근육량이 3 내지 8% 정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네. 특히 이제 60세 이후에는 10년마다 6% 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고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어느 정도 감소하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병적인 감소, 근감소증이 있는 것을 감별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어떤 병적인 원인, 그러니까 교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고 우리가 근감소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근감소증에 의한 여러 가지 생활 장애와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노년기로 갈수록 더 빨라질까요? 네, 연세가 드실수록 조금 더 가속화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연령이 많으실수록 근감소증의 유병률도 증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감소하는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면역력 저하로 통해서 염증 상태, 몸의 염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 역시 이제 근육량 유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사회학적인 이유들로 또 활동이나 운동이 부족해지고 또 영양을 잘 챙겨 드시거나 또 드신 것이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연세가 드실수록 근감소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근감소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근감소증인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도 있지 않을까요? 신체적인 변화를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신체적인 변화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근육량 자체가 감소하니까 팔다리가 좀 가늘어지신다든지 특히 이제 다리가 종아리 둘레 같은 데가 이제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실 수가 있겠고 또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도 감소하게 되면은 좀 상대적으로 좀 처져 보이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지방이 침착한다든지 또 이제 복부나 허리 주변 근육이 약화되게 되면은 또 이제 허리 자세도 좀 구부정하다든지 이런 외형적인 변화가 올 수가 있겠고 실제 이제 활동하실 때도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하신다든지 또 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어려워하신다든지 또 걸을 때 좀 힘들어하신다든지 특히 이제 계단 같은 경우에 더 오르기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팔다리가 가늘어지거나 그런 외형적인 변화가 생기고 또 계단 오를 때도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근력이 떨어지고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기도 하고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상적으로 편하게 하셨던 특히 이제 독립적인 자립적인 생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는데요. 일상생활 화장실 가기, 밥 먹기, 목욕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질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낙상 위험 때문에 한번 좀 꽈당하고 넘어지시게 되면은 이제 부딪히는 손상되는 부위에 따라서 대퇴골절이 생기시거나 또 그 과정에서도 뭐 척추골절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또 머리를 부딪히시게 되면 또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또 목뼈 손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 이러한 외상을 또 이제 잘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사망 위험이 또 높아지실 수가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외출을 또 어렵게 되시면서 또 모임이나 사회적인 고립, 또 일상적인 뭐 장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실 수가 있어서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서 근감소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근육 자체가 우리가 기초 대사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서 근육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되는데, 이러한 지방 세포는 우리 몸의 이제 인슐린 저항성과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과 염증 반응은 또 반대로 또 이제 근육이 잘 생기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되면서 근감소증이 더 빨리 생기고, 근감소증이 생기면 또 지방이 더 잘 생기고, 이렇게 서로 악순환이 되면서 근감속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근감소증을 신경을 쓰고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젊을 때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운동이라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생리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근육의 양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신체 활동, 특히 운동 같은 경우에도 근감소증 예방에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또 영양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을 중심으로 해서 골고루 영양분을 잘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 근감소증 예방에 매우 도움이 되고, 또 지나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이 근감소증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적절히 잘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이라고 한다면은 걷기만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걷기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익한 운동이기 때문에 걷기는 굉장히 장려되고 권장되는 운동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심폐기능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걷기는 하시면 매우 좋은데, 우리가 근육량과 근력 증가를 위해서는 유산소 걷기 운동에다가 우리가 근력 운동을 좀 추가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 운동 보통 자기 체력에 맞게 하실 수 있을 만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걷기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하셔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걷기 운동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 스쿼트 운동이나 또 아니면 물통이나 뭐 무게를 가지고 하는 저항 운동, 요즘 또 뭐 탄력 밴드 같은 것도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추가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하시면서 또 균형 잡기 운동, 이렇게 한 발로 쓴다든지 하는 균형 운동도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영양 섭취, 이제 영양도 중요하다고 또 말씀 주셨는데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칼슘 섭취가 신경 쓰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의 주 원료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꾸준히 적정히 충분량을 드셔야 되고, 칼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뼈에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D와 칼슘 섭취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또 뼈와 근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영양소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젊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근육 합성이 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끼니마다 섭취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젊은 분들과 특히 이제 노년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네. 근육 합성에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때만큼 근육이 이렇게 잘 생기지 않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충분히 많은 양의 단백질을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체중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체중당 단백질을 1.2 내지 1.6g 정도, 그러니까 체중 60kg이신 어르신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하루에 약 75g 정도 이상의 단백질을 이제 드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렇게 한 번에 75g을 다 드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 끼니 때마다 충분한 양질의 단백질, 식물성,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계란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꾸준히 드시게 되면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시고, 이외에도 이제 우유라든지 또 뭐 닭가슴살, 또 생선류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되고, 네. 또 두부 같은 경우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란, 우유, 닭가슴살, 연어, 두부 이렇게 식단을 충분히 짜셔서 네.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은데, 지금 이러한 우유나 계란, 고기, 생선 이런 것의 특징은 좀 상하기 쉬운 재료들이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근력이 떨어지고 장보기 어렵고 이런 어르신들이 또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계시고 이런 경우에 일일이 매번 챙겨 드시기가 또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실수록 조금 더 식단에 신경 쓰셔서 이렇게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매 끼니 때마다 드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양질의 단백질 섭취 강조해 주셨고요.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떨까요? 네, 우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백질 종류에서도 이제 단백질 파우더 같은 것들이 또 좀 많이 상품화되어 있고, 파우더 말고 또 뭐 이렇게 드시게 되는 보조식으로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나와 있고요. 또 뭐 류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보충제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식사를 매 끼니 잘 챙겨 드시기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은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해서는 충분한 근력 생성이나 근감소증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단순히 이런 건강기능식품만 드셔서는 안 되고 운동을 함께 해주셔야 섭취하신 단백질이 근육에 활용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보충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를 통해서 양질의 단백질을 골고루 잘 드시면서 보충적으로 사용하셨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하시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강조해 주셨고요.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도 근감소증 예방에 필요하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만성 질환은 근감소증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여러 가지 만성 질환 중에서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 저항성 같은 경우에는 근육을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또 심장이나 폐 기능이 떨어지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숨이 차서 활동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활동량이 줄면서 또 근육이 또 약화될 수가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감염증, 폐렴이나 요로감염이나 이러한 감염에 의한 염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으로 인해서 이러한 염증 물질들은 근육이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와 또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근감소증 예방에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근육과 건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투의 워크온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